글로벌 펀드 자산 중에서 일부의 미국 이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없었던 일이에요. 예. 자, 이제부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6월 달까지 질질 끌면 두 나라 다 녹아내릴 것이다. 중국은 기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할 것이고 네. 미국은 매대 물건들이 텅텅 비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걸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예. 자, 모두가 녹아내리니까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협상을 하면 없었던 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 못 갈 겁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중국의 부총리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스위스예요. 왜 스위스냐? 중립지대에 왜 만날까? 저는 이게 굉장한 상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지고 오신 주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법 개정 랠리 네. 이미 시작됐다. 이미 그리고 시작됐죠. 달러 중심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민 필요하죠. 네,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원하시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달러 중심, 네. 지금 일부에서 약간 이어서 네. 얘기를 네. 해서 달러 중심의 그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일까요? 24년도 4분기가 달러 자산이 최강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달러로 흐르고 모든 길은 미국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 아니면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여기에 금이 갔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만 지난 4월에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죠. 최근 2008년도 이후에 거의 첫 번째가 아니었을까 하는 셀 아메리카를 경험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든 미국 자산을 팔은 거죠. 자, 근데 그때 이제 마진콜까지 나오는 분위기였으니까 너무 급락을 많이 했고 당연히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딱 절반 반등했습니다. 고점에서 떨어진 거에서 딱 절반 반등했는데요. 자, 이제부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 고점으로도 올려줄 수 있으려면 몇 가지가 풀려야 되는데 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 7대 기업들의 이익이 그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네. 이 부분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고 있죠. 네. 이번에 메타 실적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메타 네. 실적을 가지고 포워드 PR 배수를 쳐보면 16배 나와요. 웬만한 한국 기업보다 쌉니다. 기가 찬 일이죠. 게다가 설비 증설을 계속해요.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여러분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훌륭한 기업은 돈 10,000원의 가치를 쪽쪽 빨아서 10,000원 가치 이상을 만들어내는 게 훌륭한 기업이에요.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허투루 쓰는 돈이 없이 돈의 효용성을 가장 높이는 것이죠. 이걸 뭐 ROC라고도 표현하고 ROE도 또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그걸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돈이 약간 쓸데가 없는 것 같으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해버리고 그래서 자본 효율을 다시 높이고 그런 일을 반복을 하는데 메타가 하는 걸 보면 설비스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감가상각 비용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 봤으면 이 성적이 잘 나오겠어 했는데 그걸 다 감안하고도 엄청난 성적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상황이면 앞으로도 숫자가 정말로 더 좋게 계속 나올 거면 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예. 네. 오르긴 올랐는데 힘이 조금 약합니다. 왜 이럴 것이냐라는 거죠. 3월 달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후반부터 포착이 되어서 4월 중순에 또다시 한번 포착이 됐던 게 뭐냐면 글로벌 펀드 자산 중에서 일부의 미국 이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거 없었던 일이에요. 예.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산 시장을 쳐다볼 때 항상 난 한국에 투자하고 있어 이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달러 보유를 하고 있어 원화를 들고 있을지라도 예. 내가 이 달러를 가지고 자원 배치를 배분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투자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달러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말씀이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6월 달까지 질질 끌면 두 나라 다 녹아내릴 것이다. 중국은 기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할 것이고 네. 미국은 매대 물건들이 텅텅 비기 시작할 것이다. 아마 6월 달부터 우리는 이걸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예. 네. 자, 그러면 매대를 채우면 뭐가 일어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그렇죠. 네. 중국은 어쨌든 녹아내려요.
지금 상황에서 이미 예전보다 훨씬 월급이 떨어지고 게다가 일할 자리도 줄어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아마 광저우나 이런 데는 벌써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자, 모두가 녹아들으니까 협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협상을 하면 없었던 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 그렇죠. 거기까지 못 갈 겁니다. 네. 네. 그죠? 기본 관세 플러스 알파 뭐 요 정도까지는 협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없는 것처럼 무루 돌려 어려울걸요. 145%를 사라지게 할 건 아니고. 네, 네. 그건 아니죠. 자,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처음에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부총리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네. 드디어 뭔가 만나는구나. 근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스위스예요. 네. 저는 이거의 행간을 읽자 이런 주장인데 왜 스위스냐?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왜 스위스냐? 중립지대잖아요. 네. 중립지대에 왜 만날까? 이걸 저는 이게 굉장한 상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무역전쟁에서 누구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컸으면 미국에서 했어야 될 거고 네. 중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컸으면 중국에서 했어야 될 건데 스위스야. 제3국에서 무슨 뭐 이렇게 글로벌 군사 네. 협정하고 하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나라라면 협상을 다 미국에서 하는데 그렇죠. 지금 중국만 스위스랑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간은 뭐냐면 이번 무역 전쟁에서 누구도 한편으로 쏠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계속 너무 재밌잖아. 그 대단한 미국이 협상을 우리 곧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 벌써 사람 만났어요. 그쵸, 막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웬걸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협상한 적 없어요. 네. 없어요. 이렇게 대놓고 정말 훅을 매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언제부터 협상이 시작됐냐면 중국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계속 접촉하려고 하고 협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상황이면 우리도 협상해야 하는 것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글로벌 타임스 같은 데서 그런 보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지난 주말 갑자기 위안화 강세 빵 터졌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대만 강세를 보면서 대만의 이제 보험회사들이 환해지를 안 한 물량들을 털기 때문에 대만 달러가 강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건 뭐 유추하고 해석하는 거라서 나중에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만 옛날 네. 뭐 엔캐리 청산처럼 나중에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중국과의 뭔가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 위안화부터 강세가 시작된 거고 그것이 프락시 통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만 달러와 한국 원화에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화가 갑자기 강세일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좀 느낌을 보려면 유로와 엔화하고 비교해 보면 1,630원 하던 게 1,500대 중반까지 떨어졌고 1,006원 하던 게 뭐 970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잖아요. 엔 대비. 그러니까 이거는 원화가 이렇게 강세로 움직인 것, 대만 달러가 강세로 움직인 거는 중국과의 무언가 협상이 임박하게 된 것 아니냐라고 한 다음에 바로 스위스에서 만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자, 그러면 앞서 다 얘기했던 걸로 다시 넘어가면 뭔가 좀 밀리는 게 아니고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뭘 한다? 그럼 미국이 결국 원하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과거의 역사적 예로 보면 지금 여기서 갑자기 관세를 왕창 내려준다거나 뭐 이러기에는 모양새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다 빼주는 건 진짜 모양새가 빠지는 거고 네. 펜타닌이 해결했어 뭐 이러면서 관세 없애줄 거야. 이건 네, 궁색하네요. 너무 좀 그렇거든요. 그럼 결국 해결점은 과거의 예를 보면 미국과 일본, 미국과 독일이 협정했던 플라자 합의처럼 사실상 중국의 위안화 강세를 이루면 상당폭 그 협상에서 진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 과거의 예를 보자면 네. 예, 그럴 가능성. 중국도 마지못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수 부양하려면 위안화 강세 받아들이면서 수출은 조금 감하더라도 관세 조금 덜 받고 그만큼 또
그 통화 강세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받으면 뭔가 받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지금 미중 협상의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위안화 강세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전망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저기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아, 예, 예. 그렇게 되면 뭔가 해결점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모두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자산 배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이 시나리오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 시나리오가 뜬 거죠. 뭐 네. 위안화 강세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네. 그러면 자산을 가진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 투자자로서의 질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갈 거면? 그러면 달러를 매도하고 위안화 쪽에 자산 배분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 중심으로 모든 자산이 편중되신 분들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실 때예요. 네. 너무나 완벽하게 좋았거든요. 작년 4분기에. 그러면 위안화와 원화가 좀 연동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역시 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위안화의 영향권에 있는 그런 통화와 그 통화가 상징하는 자산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미국 쏠림과 달러 쏠림의 자산 배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고 업자로서 말씀드리면 예.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편중이 이렇게 심한 건 전 평생 처음 봐요. 작년 4, 4분기 기준으로. 그렇죠. 예. 우리 김열매 앵커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제가 여의도에서 일한 뭐 한 20년의 기간 동안 최고였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정도의 쏠림은 물국필반이라고 반드시 반작용이 나옵니다. 근데 평생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작용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모든 여건들이 셀 아메리카가 한 번 떴잖아요. 이건 투자 심리에 금을 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의혹이 생겼어요. 그거는 한국 투자자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미국 투자자들이 의문이 생긴 거죠. 언제든지 이거 유동할 수 있잖아요.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네. 그런 친구들이 절대적인 강세였던 미국 자산에 대해서 빅7의 실적은 여전히 좋을 것이지만 예전에 만들었던 빅7의 주가에서는 본질 가치도 있었지만 심리 가치도 있었다. 예. 근데 문제는 심리의 금이 조금 갔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정확히 모른다. 심리의 금이 갔는데 셀 아메리카로 표현되는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센 금인지 모른다. 눈에 실금일지 눈에 확연히 보이는 금인지 지진 같은 금인지 이건 시간이 지나야 확인된다. 그러나 뭔가 금이 간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일방 보유자들은 고민을 좀 해라.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근데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미국 방송에서도 이런 이제 각도기님 의견과 비슷한 의견으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비달러 자산을 사라.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레스트 오브 월드라고 해서 ROW 자산을 사라고 네. 굉장히 외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지율은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개의치 않고 36%까지 내려왔습니다. 개의치 않고 그냥 이대로 간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이제 그 트럼프 얘기하면서 이게 종교성을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때 몇번 말씀하셨죠. 피격 예. 사건 나오는 종교성이 훨씬 더 강해가지고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쳐서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겠습니다. 미국을 구할 메시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면 와 이거 진짜 끝간이 없는데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스캇 베센트가 전언을 해서 말리고 뜯어 말리고 했다고 하지만 채권이 흔들리면서 그 종교성은 찾아볼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게 이게 종교성으로 나오면 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 능히 받아서 꼭 이겨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끝이 안 보이는 사건이었거든요. 예. 이번 건이. 근데 그렇진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 매도가 지난주에 나와서 배신자는 1번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채권 매도가 나오는 순간 흔들렸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 정권이구나. 얘네들이 자산 가격이 흔들리면 더 이상 못 버틴다. 그거는 지지난주에 우리한테 시장이 보여준 제일 큰 교훈 또는 상징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 자산 가격이 흔들리면 얘네들도 같이 흔들려서 못 버틴다. 예, 그건 보여줬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